양자적인 세계.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많이 작은 것들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찾고 그러면은 결국은 작지만 덩어리진 것밖에 못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간의 감지 방식의 한계냐. 근데 그렇게 하면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은, 우주는 양자적인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 에너지라 그러셨죠? 양자가.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전자 이런 것도 하나의 양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자는 큰 거예요. 그거 쪼개면 더 이제 작은 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쪼갤 수 있냐라는 거가 이제 그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에서들은 가속기를 만들잖아요. 가속기라는 게 뭐냐면 전자나 양성자 이런 것들을 이 전기장 이런 걸로 가속을 시켜서 거의 빛의 속도를 만들어요. 네.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건데, 그런 입자들이 빛의 속도를 가지게끔 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속기라고 그러는데, 가속을 시켜서 뭐 하려고? 이래가지고 다른 거하고 탁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부딪히면 뭔가 쪼개지면은 전자나 그거보다 더 작은 이제 그런 파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근본 입자가 뭐냐, 이 우주를,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입자가 뭐냐, 있을 거 아니냐, 이러고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근본 입자가 뭐다 하는 것을 통일된 의견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는 전자 정도면 근본 입자에 속하죠. 근데 이제 전자도 더 이제 부딪혀서 쪼개지고 나면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양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덩어리진 것들을 얘기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퀀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는 근본적으로 연속적이냐 아니면 덩어리진 불연속적이냐, 최소 단위가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깨달음도 조금씩 알게 모르게 깨달아지는 거냐, 아니면은 어느 날 불쑥 이게 양자적으로 깨달아지는 거냐. 계단 올라가듯이, 한 계단 쑥 올라가듯이 이렇게 이제 단계가 확 느껴지는 깨달음이냐, 아니면 모르는 새내가 이렇게 알게 됐네 이러는 거냐. 하나는 연속적인 거고 하나는 불연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불연속적인 것은 분명히 자기가 압니다.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니까. 돈이 정순이야. 네, 돈이죠. 그런 거죠. 근데 물질 세계에서는 지금은 이 양자적인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물질 세계라 하면 인간이 이렇게 관측하는 한 양자적인 세계만 관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측이 끼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밖에. 그래서 깨달음의 속성도 차원을 달리하는 개안이라고 그러죠. 눈뜸. 사물의 본질도 불연속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것도 화두입니다, 물리학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디지털은 0이나 1이나 2 뭐 이렇게 하는 건데 0.5 이런 거는 쳐주질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세밀한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루는 게 디지털 세계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축구 게임을 11명씩 하는데 하나가 반칙이라서 나갔다. 반칙이 좀 약한 반칙이니까 0.5 사람만 내보내고 0.5 사람도, 이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세상은 디지털 세계인 것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는. 또 돈도 1원이면 1원이지 원을 뭐 0.5원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미세 단위로 작은 게 원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어디에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되냐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통적인 카메라는 그대로 들어오는 파장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해서 여기 필름에 이제 그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큼만. 밝기 하나 하고 두 가지는 파장 때문에 파장은 색깔이고 또 하나는 세냐 안 세냐는 밝기고 똑같은 빨강이라도 약한 빨강이고 이제 센. 자, 이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카메라잖아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그거를 다 디지털로 쪼갠 거예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한 90에서 100짜리가 들어오면 난 95라고 하겠어. 그걸 딱 하나로 그냥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는 그 영역에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잘게 자르면 화소가 좋다 그러고 네, 그래서 더 미묘한 색깔까지도 드러내는 거고 또 엉성하게 자르면 좀 엉터리 같이 그냥 불쑥불쑥 이게 파장 또는 진동수로 자르는 거거든요. 빛이. 근데 자연적인 것은 자르질 않는 거예요. 지가 들어오는 것들을 연속적으로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니까 자연스럽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화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디지털은 우리가 자르는 기술이 늘었기 때문에 이 진동수 자르는 파장을 자르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양자적이냐 아니면 고전적이냐 하는 건 바로 이렇게 덤벙덤벙 뛰어가냐 아니면은 연속적이냐 이 구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고전적인 세계에서는 세상은 다 연속적이라고 본 거고 양자 세계는 아니다. 탁탁 끊어진다 이렇게 하고 그게 기술의 발달에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숫자로 대체를 해가지고 탁탁탁탁 하고 그냥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카메라가 그런데 실제로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은 옛날에 이 혁대 보면은 구멍이 뚫린 것이 있었어요. 그 구멍이 그래서 뚫려서 고기만 딱 이렇게 이게 양자적인 거거든요. 그 사이는 우리가 이게 할 수가 없이 근데 이제 이게 더 세밀하게 되면은 구멍 안 뚫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절하기가 쉽잖아요. 그 구멍 사이도 그냥 하잖아요. 예. 근데 양자적이라는 것은 딱 구멍 여기,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넣고 요 구멍 이렇게 이제 혁대가 꽂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자르는 거를 양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게 더 편해요, 그러면? 아, 편한 거는 그 쓰는 사람이. 그래? 그렇죠. 이렇게 딱 잘라놔가지고 아무 데나 넣을 수 있는 그게 편한 거예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멍을 딱 정해가지고 하면은 아무나 못 입잖아, 그러면. 아, 구멍이 그러니까 그냥 촘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 구멍을 뚫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배부를 때 하면은 아이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 사이인데 구멍을 뚫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디지털은 좋으려면은 그걸 아주 촘촘히 하고 왜 디지털이 좋은 거냐면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재생 가능하고요. 디지털은요? 네. 그렇죠.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들이면 똑같이 재생을 하는데 컴퓨터죠. 그냥 그렇게 아닌 것은 재생하는 것이 어렵죠. 인위적으로 재생하는. 그러니까 숫자로 재생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하기가 쉽다. 아, 그럼요. 기호로 이렇게. 그럼요. 그거 정해져 있으니까. 예, 숫자로 다 받아들이고. 자연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럼요. 어디 구멍을 잘라야 될지 잘 모르죠. 모르죠, 이 예,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된 거죠. 이 정보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디지털 방식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보가 딱히 0과 1이 아닐지라도 그럴 거 아니야. 실제로 오는 거는 0이나 1이 아닌 정보가 오는데 에이 너는 0으로 가 너는 1로 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워낙 그게 이제 촘촘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인위적인 면이 있어서 일부를 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게 있어요. 실제로 기술적으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저게 되냐면 고전 물리하고 양자 물리하고의 차이예요.
고전 물리는 연속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다 연속적이지. 아주 미시적으로 신이 그렇게 엄벙덤벙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 놨을 거야. 그런데 양자역학은 불연속적이라고 딱 단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이 미세한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양자, 그렇게 덩어리진 것들이 우리가 관측이 되지, 덩어리지지 않은 그 이하의 것들이 관측이 안 돼요. 이 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그게 불연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의 구조도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덩어리 전개 들어와야 비로소 신호화 되는 것이지, 그거보다 작은 것이 들어오면 신호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은 느끼지 못하는 눈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네 눈의 구조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연과학은 직접 오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오간을 대시한 기구로서 관측하는 것 이외의 것은 자연과학을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거는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양자적인 세계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간은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물리량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믿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불연속적인 특정한 값만이 측정된다. 세상에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측정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물리학은 분명합니다. 상상이 되는 것, 상상하는 것은 물리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양자라고 하고 덩어리졌다, 알갱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퀀텀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요즘에 뭐 퀀텀 영화도 나오고 뭐 퀀텀이 아주 유행인 거는 바로 이런 양자역학이, 그게 최신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 이제 그 화두가 되냐면, 플랑크라는 사람이요. 그 플랑크는 뭘로 유명하냐면, 저기 왜 화로불 같은 거, 숯불 같은 거 보면 온도가 낮을 때는 거무스름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벌겋고, 더 올라가면 아주 주황색이다가 벌겠다가 아주 노래지죠. 그러다가 더 올라가면 거의 희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숯불만 그러냐? 이제 플랑크가 주목한 것은 모든 물질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온도, 그 온도가 되면 다 그 색깔을 내요. 가장 높은 온도에서 가장 흰 색깔이 되는. 그렇죠. 백열.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저게 왜 색깔이 온도에 따라서 저러냐? 말하자면 에너지 상태 아니에요. 에너지를 듬뿍 받으면 막 백색으로 가는데, 에너지가 희미하면 그냥 검붉은색으로. 왜 그러냐? 나오는 파장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와, 이거 사자에서하고 똑같네. 네. 온도가 낮은 놈은 장파.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을 포톤이라고, 광자라고 그러는데,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그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뉴, 거기 나오나요? 거기 49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플랑크가 49로 나왔는데? 50. 뒤에 이제 거기 플랑크 지금 1900년 플랑크 그 다섯째 줄 밑에 나오죠. 이게 이름을 붙인 것은 그거 이제 상수입니다. 어떤 경우든 파동에다가 이걸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빛의 진동수,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샛노란 것은 진동수가 높은 거고요. 검붉은 것은 진동수가 낮은 거예요. 진동수가 높을수록 흰색으로 올라간다.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게 진동수 곱하기 파장하면은 그 파동의 속도거든요. 그 빛의 속도는 다 똑같잖아요. 빛의 속도는 다 똑같아요. 크기가. 그런데 파장이 긴 놈은 그 어떻게 했어요? 진동수는 작겠죠.
긴 파장으로, 그러니까 큰 걸음으로 가니까, 진동수. 예. 그러니까, 진동수가 짧은 놈은, 파장이 짧은 놈은 진동수가 굉장히 또 커야 돼요. 곱하기가 일정해요. 그게 광속이에요. 파장이 짧은 놈이? 파장이 짧은 놈은 진동수가 크죠. 진동수가 크다. 네. 진동수가 크다 하고 높다는 어떻게? 높다, 그래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냥 숫자로 얘기해요. 크다. 진동수가 크다. 크다, 높다 똑같은 예. 보통 소리에서 이제 높다, 낮다 얘기를 하지. 그냥 우리는 숫자로 얘기하면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여기서 이게 진동수가 뭘 의미하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그냥 총알처럼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출렁거리면서 하는데, 출렁거리는 그 요 사이, 요것이 파장이에요. 선생님 이거가 그 파장설하고 관련이 파동설하고 관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파동설 입자이지만 파동이니까 이제 파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알겠는데, 이 파동일 때 진동수하고 파장을 지금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출렁거리고 온다 그래 봐요. 그러면은 파장이라는 것은 요 산과 산 사이를 한 파장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요 골과 골 사이를 한 파장이라고 그래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게 파장이고,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이게 몇 번 움직이느냐. 몇 번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1초 동안 속도는 뭐겠어요? 그 파장에다가 그 움직이는 횟수 곱하면 속도잖아요. 그게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가 거기 C라고 돼 있고요. C는 거기 50에 나오네요. 아니 50인가요? 여기 51에 나와요. 51이 나오나? 네. 저기 밀리칸. 예, 밀리칸은 끝에 중간에 나와요. 자, 그냥 어쨌든 그냥 해볼게요. 내가 이 숫자가 달라서 빛의 속도는 그냥 뭐 모든 파동의 속도가 그래요. 한 파도의 요거 골과 골 이게 파장이라고 그래요. 파장. 그것이 1초 동안에 몇 번 움직이느냐가 그게 이제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예요. 1초 동안에. 근데 빛의 속도라는 것은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이나 도는, 그래서 태양까지 가는데 8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1초 동안이면은 8분이면 얼마예요? 6, 8, 48, 480초 걸리네요. 빛이 딱 출발하면은 태양까지 가는데 480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에 가는 속도가 7바퀴 반이니까 그거의 480배 만큼 태양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어쨌든 이거 이제 플랑크가 한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도 숯불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파장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잖아요.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파장을 분석해 보니까 그게 숯인지 뭔지 뭐 몰라도 그 온도만 되면 그 파장의 분포가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그게 쇠를 달고도 마찬가지고 숯불을 달고도 이게 왜 그러지? 그런 거예요. 원자가 다른데도 그것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내놓는 것이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다 수출돼 버리네. 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곡선을 설명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 나오는 빛이 분포가 있잖아요. 빨간 빛 나온다고 빨간 빛만 나오질 않아요. 이게 섞여 나옵니다. 다. 그 분포를 보니까 다 똑같아요. 어떤 온도에 다다르면 다 그 모양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장의 분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대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빨간색이네, 주황색이네 그러지만 실제로는 분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포가 왜 물질마다 다 똑같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타는 거나 네, 쇠나 뭐나 다. 타는 거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보통 센 거라면 한 1300도 되겠네 뭐 이런다고요. 숯을 봐도 이거 1300도 되겠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자 레벨에서 내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 레벨이 예를 들면 수출 이루는 원자가 탄소가 있고 쇠는 뭐 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원자의 이 주위의 원자 레벨이라는 모양은 철은 원자 레벨에서 높은 데 있는 것이 철이고요. 그러니까 높은 데까지 차 있는 게 철이고, 이 수순, 카본은 낮은 데 차 있는 게, 이것만 차이지 원자 레벨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이 사람.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때는 몰랐어요. 왜 비슷한 온도로 가면, 그러니까 똑같으면 철을 넣어도 그렇고 이것도 넣고 왜 색깔이 똑같아지냐. 색깔이 똑같아진다는 말은 그 파장의 분포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왜 이럴까? 진동수가 높을수록 빛이 밝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까 흰색으로 된다 그랬잖아. 흰색으로 그거 하나하나로 보면 그래요.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 진동수가 높을수록 흰색으로 된다. 그렇죠. 이게 더 밝다잖아. 흰색이 밝으니까. 예. 그쪽으로 가는 거죠. 진동수가 낮으면 파랑으로, 이제 빨간 걸로 가고, 뭐 중간에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나 뭐 다 있는데, 물질들에서는 그렇게 나오질 않고 섞여서, 한꺼번에 섞여서 나오니까 색깔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단일한 그 원자를 보면요, 색깔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파란색 나오고, 조금 띄었다가, 주황색 나오고, 저기 가서 빨간 거 나오고,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섞이면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섞이면서. 그 색깔도 그렇게 보이고. 하나하나 원자는, 그래서 그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어디 레벨이, 자기가 살고 있는 레벨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살지 중간에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퀀텀. 점프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연속적이지 않다. 퀀텀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원자는 빨강 아니면 파랑 아니면 보라 아니면 몇 가지만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여러 개 섞이면서, 많이 섞이면서 그 색깔들이 섞이니까 그렇게 주황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이제 굉장히 연속적인 것처럼 나오지만 원자 하나하나는 거기서 빛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 핵이 있고 전자가 바깥에 도면요. 요놈이 이렇게 도는 궤도는 그것만 돌아요. 여기 궤도는 그것만 돌아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휙 하고 에너지를 내보내는 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적으로 연속적이 아니고 이렇게 띄어 있기 때문에 요 레벨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 숯에서 나오나 철에서 나오나 요렇게 떨어지는 놈은 똑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원자 구조가 다 똑같은데 단지 물질이 다른 것은 그 전자가 원자 밖에서 도는 전자가 4개냐. 그게 원자 번호라는 거예요. 카본은 6개, 뭐는 헬륨은 2개, 2개 전자만 사는 거죠. 카본은 6개가 살고, 그 다음에 산소가 8개가 살고, 이런 거예요. 우라늄 같은 거는, 100몇십 개가 살고. 이거 복잡하죠, 우라늄은. 그래서 저 위에까지 있는 거예요. 저 위에까지. 근데 이제 이 수소나 헬륨이나 이런 것은 맨 아래 아랫집에 하나만 사는 게 이제 수소예요. 아랫집에 전자가 2개 사는 것이 헬륨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는 2개 이상 못 살아요. 전자는요, 쌍으로 부부만 살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쌍으로 곱게만 살지, 그 집에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우측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가 없어요. 이래서 퀀텀이라고 그럽니다. 양자작이다. 덩어리 지었다. 삼각관계는 없어요. 자, 이제 뭐 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원자의 진동이 연속적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한 데서 짐작이 되죠. 이게 빛이 나온다는 것은 요 높은 에너지에서 이 핵 쪽에 가까울수록 낮은 에너지예요. 높은 에너지에서 툭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에너지 차이가 다양하거든요. 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나와요. 그런 건 우리 이제 보이진 않을 따름이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플랑크 상수는 뭔지 몰라도 이거에 관계된다. 그래서 그 진동수의 곱,
H 곱하기 new라고 합니다. 그게 진동수입니다. 이런 것으로 덩어리졌다고만 생각을 해야 설명이 됐다는 거예요. 빛의 분포가. 아인슈타인도 빛 에너지는 광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Hν, 포톤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학 용어에서 ON으로 붙이면 그건 덩어리입니다. 포톤 그러면 빛의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 그런 세계. 예. 일렉트론 그러면 전자, 그 다음에 프로톤 그러면 양자,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양자 가설을 세워야만 이 수소 이 모양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스 플랑크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아주 노벨상뿐이 아니라 독일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대단한 이 막스 플랑크에 대해 그래서 자연과학 분야는 전부 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최고로 칩니다. 지구상에서도 거의 그럴 정도로. 자, 그러면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질 때 고고 에너지에 해당하는 광자, 포톤은 즉 빛을 내보낸다.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보내는 것들이. 네. 이것이 이제 보아의 가설이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빛에 대한 실험을 잘 설명을 해서 보아하고 아인슈타인하고 그 이론적으로 껄끄러웠는데 이거는 아주 대단히 칭찬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의심치 않았던 자연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어요. 불연속적이구나.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라이프니츠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뭐 벌써 양자역학 나오기 2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은 절대로 비약하지 않는다. 거기 주 52 라이프니츠. 비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속적이라는 개념이 이 양자역학 나오기 전에는 팽배했습니다. 세상이 연속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자연과학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자연에서는 연속적이지 않다. 그겁니다.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불연속을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연속적이라고 한 것은 그 불연속성을 감지할 만큼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미세하게 발달시키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러면서도 이 아인슈타인은 비연속적인 도약, 점프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일생 동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지금은요, 양자라는 개념을 이용하면은 대단히 아주 물리학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양자를 많이 붙입니다. 사회학에서도.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도 양자 컴퓨터, 양자 생물학, 의학도 양자예요. 이런 것이 불연속적인 뭔가 덩어리진 것을 이용하는 그런 도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실증주의자인 과학자들과 수행을 하는 불교인들에게 이게 공통적으로 합의된 내용 정신은 확실하게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였죠. 아인슈타인도 진리는 경험이란 시험을 이겨낸 것이다. 경험을 통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나가르주나도 거기 55에 다르마의 진정한 의미는 직접 경험할 때 드러난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다르마라고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스즈키도요. 개인의 경험은 불교 철학의 초석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는 극단적인 경험주의 혹은 실험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식의 창을 여는 순간
잠시 활짝 펼쳐지면서 또 세상이 접혀버립니다. 이런 숨바꼭질.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이 돼야만 열어주는 것이 자연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연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드디어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이게 인식론입니다. 그러면 기본 알갱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도 물리학자, 서양 학자들이죠, 주로.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 알갱이가 있을 거야.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기본 알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한 거기까지만 이제 기본 알갱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더 미세하게 관측할 수 있거나, 더 알갱이 증거를 쪼갤 수 있는 실험 장치가 있다 그러면 더 쪼갤 수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했나 그러면은 우주가 출렁이다가, 이 파동으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알갱이로 아니고 우주가 출렁이다가 어느 순간 주름이 잡혔을 때 그 떨림을 잠시 포착하는 거, 이것이 존재가 아닐까. 이러면은 알갱이로 얘기를 안 해도 될 건데, 지금은 이제 의식구조, 모든 오관이 알갱이로 그걸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측과 경험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은 내버려둔다. 그러나 이제 물리학에서는 2 이상 들어가면 물리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가 물리학의 한계니까. 실제로 감각 경험은 개념화 될 때만 가능합니다. 개념화 될 수 없는 감각은 감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럴 때 나무가 그 개념이 주어질 때까지는 나무로 인식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무엇이 개념이 안 섰을 때는 그것이 그것으로 이게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또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는 두려움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종종 묻는 얘기가, 뱀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대부분 무섭대요. 근데 왜 무서워요? 그러면 몰라요. 그건 자기 경험으로 해서 이미 만들어진 관념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걸로 보기 때문에 무서워. 아니, 독사가 새끼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그 지들끼리 얼마나 이쁘고 써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는. 이게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거기 지난번 그 비디오에서 콜럼버스의 배가 나타났을 때 인디안들은 배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 배를 못 봤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가 한편으로는 그거를 못 봤다는 게, 그게 진짜 가까이 오면 보겠지.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보이고 그러면은 물리적인 거에 들어오면.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는 그 배를 한 번도 못 본 인디안들에게는 그 배가 한참 올 때까지도 배가 온다는 거를 몰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그러면 우리도 뭘 모르면, 그 개념이 없으면 그걸 이제 못 본다. 그렇죠. 조금 좀 개념화가 안 되면,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이 존재로, 과학 분야에서는 존재로 그거를 삼지 말자 하는 게 확실한 소박한 얘기고, 신학이나 심리학하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개념들은 외부 세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필연적 결과라고만 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개념들이 오랜 관습과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물질과 즉각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런 것들이 많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지혜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윤회라든가 티끌, 근원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모두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개념에 연연하면서 오류가 생기고 해탈의 길이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거기에 갇히니까 그렇겠죠. 단순한 믿음만으로 세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유일신의 종교에서와 달리 철저한 자기 체험을 중시하는 동양의 종교 전통은 오히려 과학 전신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개념이 경험을 지배한다. 이게 사실입니다. 개념의 한계가 곧 경험과 인식의 한계일 수도 있다. 그거를 툭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제한적이죠. 밑으로 내려갔어요. 관찰될 때만 특정한 위치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 관찰되지 않을 때는 존재 가능성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느끼지 못해도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과학의 세계는 아니다. 과학은 우리가 느낄 때만 과학이 그래서 경험의 학문이고 그런 점에서 불교도 극단적인 경험주의라고 얘기했죠, 스스로가. 넘어가면요. 예를 들면 전자 같은 물질 입자는 엄청나게 강력한 세기를 가진 전기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이놈이 양자하고 만나면은 전기장은 또 싹 사라져요. 그놈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두 개 따로따로 있을 때는 세상의 우주에 자기의 에너지가 쫙 펼쳐 있어요. 그 전기장으로. 근데 이놈이 딱 합쳐가지고 중성으로 되는 순간 그 주변에 펼쳤던 그런 장이, 양자장이 탁 제로가 돼버려요. 전자가 양자를 만나면요? 예.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좀 설명해 주셔요. 경험을 못해요? 그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 예. 전자가 양자를 만나면 중성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거 합쳐지면, 예. 그러면 하나가 중성자 같은 것이, 예를 들면 거꾸로 얘기해. 중성자는 지금 전원자가 없잖아요. 이놈은 주위에 전기장으로 에너지 저장을 안 해요. 그냥 질량이 있어서 지구처럼 질량의 에너지는 중간에 있을지 몰라도 중력장이죠, 그게. 중력장도 그 에너지거든요. 전기장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뭐하고 부딪혀서 전자를 하나 툭 떼어내면 양자가 돼버려요. 전자를 떼어내면 그렇죠. 중성이었었는데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양자가 돼버려요. 갑자기 우주에 전기적인 에너지가 확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은 지금 에너지로 가득 찬 거예요. 뭐가? 그래서 이렇게 그 장이라는 것은 필드라고 그러는데 장이라 일시적으로 국부적인 질량으로 웅축되기도 하고요. 이럴 때 나머지 부분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시 분해되고 물결처럼 다시 빈 공간 고양이는 에너지 바다 에너지로 그냥 다 바뀐 거예요. 그게.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 예. 그러니까 본래 물건도 남아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그 물건으로 남아있는 게 약간 결손이 생깁니다. 에너지로 바뀌니까. 그래서 전자를 구성하는 불변 요소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젠베르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작은 물질 단위는 물체 자체가 아니라 형식이라고 그래요. 물질 자체가 물체 자체가 아니라 형식이다. 이건 추상적인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립자를 발견하려고 하는 건 이게 오히려 이런 얘기에 반하는 거죠. 뭔가 기본 게 있으리라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많이 발견도 했어요, 실제는. 그 쪼가리들. 네. 너무 똑같아요, 심리학하고? 아유. 우아에.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봤지만 결국 어떤 형식. 그렇죠. 에너지는 기본 입자의 형태를 취하고 그 형태가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물질이 될 뿐이지. 예.
어떤 사물도 고유의 실체를 갖지 않는다. 이게 불교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자연과학자의 일부는 저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래도 뭔가 기본 벽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계속 쪼개려고 노력을 합니다. 똑같네. 똑같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예. 이게 이제 융은 이 형식이라는 거를 원형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뭔가가 있다기보다 어떤 형식으로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정신에 들어오면. 자, 밑에 양자역학. 양자계의 중첩 상태는 0도 1도 아니지만 0과 1을 동시에 포함한다. 이 중첩 상태라는 것이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도라는 개념이 있음, 유, 일도 아니고 없음, 0도 아니며 있음과 없음이 중간 0.5도 아니지만 있음과 없음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것, 내포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중성자 같으면은 이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본래 중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딱 와서 때려주면 전자가 툭 튀어나오고 이 음의 전자하고 양성자로 탁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무엇이 본질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 사고도 선과 악 두 가지만 있다. 흑과 백, 음양, 좌우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좌우가 문제지만 어쨌든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서 저는 그래서 혹시나 이 굉장히 많으면 곤란하니까 세 개로 얘기한다면 0과 1 하지 말고 우는 플러스 1, 좌는 마이너스 1, 중도는 0으로 해서 삼진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삼진법. 이진법이 지금 0과 1 혹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0을 집어넣으면 이게 저는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연기론적 화엄세계는 0에 있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다 포함한다. 그 무슨 얘기냐? 아까 중성자 같은 거예요. 중성자는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근데 무슨 환경에 맞닥뜨리면 마이너스 1도 내고 동시에 플러스 1도 동시에 내놓거든요. 자식처럼. 그러니까 품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그래서 중도는 0이라고 하자. 이게 이제 저는 뭐하고 비교하냐면 중국의 사상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과학에서 얘기하는 중립, 수학에서 중립은 가치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중립이고요. 그냥 수치적으로 가운데라는 중간 지점이라는 뜻이고 약간 가치 판단을 할까 말까 한 것이 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용. 중용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중용은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뭔가 좀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중용이 오면. 중립은 그렇잖아요. 예, 떳떳하게 이 표현도 나와요. 사전에 보면. 치우치지 않게 굉장히 소극적인 가운데를 얘기해요. 근데 저는 중용과 중도가 다른 것은 중도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양쪽을 다 품어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 난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의 지금 중도는 아주 애매한 게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중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해야 중용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냥 중립. 그것이 중도인 것처럼 저는 착각하고 있다. 너무 세게 나왔나요? 어쨌든. 세게 나갔어요. 아, 그래요? 뭐가 얘기가 되지? 그래서 이 우주나 물질 세계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구조도 이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존재 양식이 구체적일수록 표면에 가깝고 이거는 우리 최 선생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표면에 가까운 층에 속하는 게 있고 심층으로 내려갈수록 사물들이 포착하기 어려운 극미의 세계 혹은 중층의 잠재력인 세계, 공의 세계, 모아의 세계 이렇게 로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의 깊이를 규정하는 것만 해도요, 굉장히 우리가 차원을 얘기했는데 수학적인 차원은 무한대 차원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공간의 개념을 얘기하면 3차원을 얘기하고, 공간이 아니라 사건의 차원을 얘기하면 4차원이죠.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에다가 시간의 축을 해서 4차원의 세계. 그게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할 때는, 그거는 사건은 그냥 존재만이 아니니까. 행동하고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사건이잖아요. 시간까지 넣어야 변화까지 읽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럴 때 실제로 그 말이 있어요. 이 물리적으로 차원이 다르면요, 이건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차원이라는 건, 1차원이라는 것은 앞뒤밖에 몰라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 레일처럼 앞이냐 뒤냐. 2차원은 양옆으로 알아요. 내 옆에 놈도 같이 생각할 줄 알아요. 그게 이제 2차원이거든요. X축, Y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뿐이 아니라 좌우를 볼 수 있는 게 2차원의 세계. 그게 뭐냐면 개미의 세계는 2차원의 세계입니다. 개미는요, 한번 보세요. 올라가고 아무리 꼽으러 가도 자기는 앞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것만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서 위로 뛴다는 건 개미의 세계는 없습니다. 날개 달린 여왕을 빼놓고는. 개미의 세계는 2차원의 세계야. 그래서 3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럼 2차원의 세계는 어떠냐? 그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서 하는 운동 같은 건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골프공을 딱 쳤는데 2차원의 세계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여기 풀밭에 있었던 골프공이 어디 갔어? 없어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기 세계에 딱 떨어지면 그때서야 신비롭네. 하느님이 나한테 선물 줬네. 차원이 다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차원의 세계는 그거 다 이해를 합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자, 4차원의 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4차원의 세계는 이제 시간의 축같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 사는 인간, 그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하고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동물들하고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건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결이 맞질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불교도 있죠? 불교? 불교도 우리 그러잖아요. 이 차원을 되게 뭐라 그러죠? 스님들이 알죠? 불교에서 깨달음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근데 저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지? 뭐가 다르다고 그러잖아. 뭐에 따라서 근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차원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불교에서 논쟁이 있는 도노 돈수, 도노 점수도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북신수는 수행 과정을 상식적으로 표현한 점수 도노. 점수가 있어야 도노가 오는 거지. 도노에는 이상이 없어요. 다. 도노는. 근데 이제 수행 자체를 점수로 할 거냐, 돈수로 할 거냐만 차이가 있습니다. 남해능으로 상징되는 선가에서는 도노, 돈수,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일보조는 이 북신수하고는 거꾸로입니다. 불일보조는 도노 점수입니다. 탁 작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믿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차원이 조금 달라졌네. 닦아야지. 하고서 평생 닦는 것이 불일보조고, 북신수는 계속 닦기만 해. 어느 날 올 거야 하는 기대로만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왜 여기다 넣냐 그러면, 깨달음은 연속적으로 오지 않는다. 양자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또 양자역학이 지금은 현대과학의 근간인데,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도노네요. 그렇죠. 네, 도노죠. 도노는 여기서도 불교에서도 다 도노예요. 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점수냐, 점수냐. 그 밑에는 그냥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 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 58인가요? 지구의 이건 얘만 들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한 9년 있다가 왔어요. 총각으로 귀국하면서 조카를 어렸을 때밖에 못 봤는데, 중간에 잠깐 한 1년 전에 와가지고, 조금 조카한테,
삼촌 어디 있다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데려다 줘도 이해될 것도 아니고 지구 위를 딱 놓고 여기가 대한민국이 너 여기 살지. 삼촌은 이쪽에 있었어. 근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또 다음날 같더니 또 물어요. 삼촌 어디서 있다 왔어?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근데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점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점수가 됐나 하고서 봤더니 1년 후에 가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고 뭐 조금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고 지도도 좀 배우고 뭐 그런 거야. 아주 초보적이지만 1년 후에 제가 가서 너는 여기서 살고 있었고 삼촌은 이쪽에서 살다 왔어.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점수해서 돈을 한 겁니다. 네, 학교에서 조금씩 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뭐 좀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웃어. 예, 이게 선가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다. 어느 한쪽을 딱 보는 순간 씩 웃을 수밖에 없는. 예. 여기까지입니다.